선생님, 그러면 탄소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도 않는 탄소에 어떻게 색연을 붙이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통인이 분들 깊게 호흡을 들이마시고 나서 숨을 내뱉어보세요. 스탑. 각자 지금 1초 사이에 내뱉었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를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각 제품에도 이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탄소 발자국에서 카본 풋프린트라고 합니다. 탄소 발자국은 뭐냐면은 어떤 제품의 전체적인 생산 과정에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포함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들이에요. 탄소 발자국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배출 계수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석탄에서 배출되는 CO2, 이산화탄소의 양이 다를 거고요. 천연가스에서 배출되는 CO2의 양이 다르겠죠. 그런 각각의 에너지 원에 따른 CO2의 배출량 이런 것을 포함하는 이제 배출 계수를 이용을 해서 평가하는 방법들을 쓸 수 있겠고요. EU가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서 어떤 식으로 이 CO2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건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저런 유사한 그런 방법들이 동원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탄소 발자국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도 탄소 발자국을 확인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는 이미션 트레이딩 스킴이라고 해서 ETS라고 부르고 있는데 요즘 K 방역, K 팝 뭐 이렇게 K를 붙이잖아요. 유사하게 한국형 ETS 이렇게 해서 KETS라고 합니다. ET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우선 세웁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배출 사업장들이 있어요. 반도체 공장들, 철강 회사들, 발전 회사들 이런 기업체들에게 배출을 할 수 있는 배출권을 할당을 해줍니다. A 기업이 있고요, B 기업이 있는데 A 기업이 할당을 이만큼 받았어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B 기업도 같이 이만큼 할당을 받았다고 합시다. A 기업이 1년 지나놓고 보니까는 배출은 이만큼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B 기업은 열심히 온실가스를 공장에서 감축을 많이 했어요.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80만큼 배출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A 기업은 20만큼을 배출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시장에서 사야 돼요. 그래서 A 기업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는 바이어가 되는 거고요. B 기업은 남는 부분들 요거를 시장에 내다 놓고 팔 수 있는 셀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이러한 배출권 거래 시장이 자연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EU 집행위원회에서는 탄소국경 조정제도를 지금 막 설명해주신 배출권 거래제도랑 연계해서 설계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EU 소속이 아닌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사용 재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국가들의 정책들을 EU가 하나하나 다 파악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제도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또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선 그 파악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서는 EU하고 또 한국하고 무역 협상 과정들을 통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EU하고 중국하고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야 되겠고요. 왜냐하면은 한국은 KETS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의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가 다르거든요. 각 나라마다 탄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다르고 그게 여러 재화에 최종적으로 반영된 정도도 다르겠죠. 이런 부분들을 다 평가를 해서
그 어저스트먼트 하는 단계에서 관세를 얼마 부과할지 국제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KETS가 있고 EU랑 ETS가 있으면 이제 나중에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지금 ETS 제도가 있으니까 나중에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역시 우리 국민들이 아주 날카롭고 이해가 빠른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발전 부분에서 이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여러 가지 탄소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EU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지불하고 있는 탄소 비용을 인정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은 되겠죠.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한 포지션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럼 탄소를 감축하는 건 거의 전 세계적인 이제 트렌드 같은데, 만약 이제 이런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완전히 도입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지. 온실가스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업종들, 그 중에는 철강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EU에서는 지금 전기차, 수소차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런 쪽으로 많이 발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적용들도 우리가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다 환경을 생각하는 일이긴 하지만 EU 소속이 아닌 국가들은 불만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본인들도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할 텐데 수출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은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은 그런 것을 EU가 원하기 때문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EU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에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좀 쟁점 사항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EU도 도입을 하면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이 조금 힘 있는 나라들도 도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국은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아니면 탄소세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고 또 미국 내 산업 섹터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은 EU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보다는 미국이 리더십을 갖고 뭔가 탄소 감축도 기여하면서 통상 라운드도 가져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탄소 국경 제도가 당장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온실가스 감축의 이런 흐름 자체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현재 EU의 계획에 의하면은 2023년 그때부터는 도입을 한다라는 게 기본 취지인데 이게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되기에는 어렵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또 탄소세,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배출권 거래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은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일본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같은 이 정책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오늘 통린이 탈출을 위한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일단 처음에 탄소에 세금을 붙이겠다는 EU의 발표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환경 문제가 국제 무역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신기했고요. 국제사회가 이런 환경 문제를 고려할 만큼 성숙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탄소라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시행하려면 그만큼 까다롭고 꼼꼼한 그런 정확한 기준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세계화된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만큼 이제 더 이상 자국 제품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상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뿌듯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국제 동상 사회에서 통일이가 아닌 성숙한 그런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통린이를 탈출할 그날까지 안녕. 네.